이란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수백 발이 테헤란 하늘을 덮었죠. 병원 산소가 끊겼고 거리마다 시신이 널렸습니다. 70년 혈맹이라던 러시아는 12시간 만에 도망쳤습니다. 중국은 국기도 안 내리고 야간 탈출했죠. 9천만 이란 국민이 하룻밤 사이에 버림받았습니다. 그 지옥 한가운데에 한국 교민 300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공항은 폐쇄됐고 하늘도 막혔고 외교 경로는 전멸했습니다. 72시간 뒤 미국이 영공을 봉쇄하면 모든 길이 영구 차단됩니다. 그 안에 꺼내지 못하면 300명은 전쟁터에 산 채로 묻힙니다. 미국은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도망치기 바빴죠. 지구상에 손 내미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707 부대 24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해결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국군의 역전의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작전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국군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하퍼입니다. 미합 중국 육군 퇴역 중장입니다. 이라크의 끓는 시가지에서 방아쇠를 당겼고 아프가니스탄 참호에서 전우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 부사령관. 그것이 제 마지막 직책이었습니다. 중동 실전 경험만 18년입니다. 저는 전쟁이 무엇인지 압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어떻게 버리는지도요. 그날 새벽 저는 미국 대형 방송의 군사 전문 해설가 자격으로 뉴스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50년 평화가 하룻밤 사이에 박살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 테헤란 북부 바나크 지구였습니다. 1977년 명명된 이후 50년간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이란 유일의 외국 거리 서울로. 50년 전 이란 사막에서 한국 건설 근로자 2만여 명이 땀 흘렸던 흔적이었죠. 하산 교수는 그 서울로가 내려다 보이는 서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막 끓여낸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본 순간이었죠. 테헤란 북쪽 하늘 위로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 7개가 동시에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하산 교수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 직후 충격파가 서재를 덮쳤습니다. 창문이 울리고 책장에 낡은 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서재 안에서 교수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죠. 하산 교수는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벽에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끊겨 나왔습니다. 미합 중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 그 소리와 함께 50년의 평화가 끝났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미국의 전면 폭격이 시작된 겁니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 미합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2척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순항미사일 수백 발이 일제히 발사되어 새벽 하늘을 새까맣게 덮었죠. 목표는 테헤란, 이스파한, 콤, 카라지. 이란 심장부 4개 도시가 동시에 강타당했습니다. 테헤란의 스카이라인이 모래성처럼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력망의 60%가 하룻밤 사이에 소멸했고 병원 산소 공급마저 끊겼습니다. 거리마다 차량 잔해가 뒤집혀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종이처럼 벗겨져 거실과 침실이 허공에 노출됐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 바람에 날려 잿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 피할 곳 없는 지옥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이란의 70년 혈맹이라 자부하던 강대국들이었죠. 중국 대사관은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 8시간 만에 국기도 내리지 않은 채 야간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12시간 만에 기밀 문서만 파쇄하고 도주 행렬에 합류했죠. 수조 원어치 무기를 팔아먹고 석유를 빨아먹던 동맹들이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에 70년 우정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텅 빈 대사관에는 깃발만 처량하게 나부꼈고 9천만 이란 국민은 버림받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지옥 한가운데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 고립된 한국 교민 300명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긴급 점검 결과 테헤란 4개 지구에 뿔뿔이 흩어져 갇혀버렸죠.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테헤란 중부의 교민 1차 집결지인 한인식당이 있었습니다. 교민들이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그때 건물 100m 앞 도로에 굉음과 함께 두 번째 미사일이 내리꽂혔습니다.
폭풍이 식당 건물을 덮치며 대형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천 개의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아이가 파편의 이마를 맞았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아이의 눈을 덮고 바닥으로 흘렀습니다. 집결지 반경에서만 교민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피를 닦아낼 붕대조차 전무했죠.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서울의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였습니다. 테헤란에 고립된 교민의 딸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이 꽉 쥐어져 있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출장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클로즈업된 카메라 앞에서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테헤란에 갇혀 계십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이 호소가 대한민국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200~300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자국민도 구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국제적 낙인이 찍힙니다. 중동에서 50년간 쌓아온 건설과 외교의 신뢰가 하룻밤에 붕괴되는 겁니다. 서방 주요 언론들은 피냄새를 맡고 한국 외교부의 초동 실패로 프레이밍하며 실시간으로 국격을 물어뜯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다급하게 움직였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공식 통보를 날렸거든요. 작전 지역 내 제3국 군사활동 불허. 외교 경로가 그 문서 한 장으로 소멸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폭격 개시 72시간 후 미국은 이란 전역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한이 지나면 모든 철수 경로가 영구 차단됩니다. 공항은 닫혔고 하늘은 막혔고 미국은 거부했고 러시아는 도망쳤습니다. 남은 시간은 72시간. 그 안에 꺼내지 못하면 300명은 전쟁터의 산채로 묻힙니다. 자력 철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퇴로가 차단된 그 순간 국방부 지하 상황실 테이블 위로 마지막 결제 서류 한 장이 올라갔습니다. 강제적인 군사적 침투 구출. 짧은 문장 한 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 긴급 투입 검토.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대테러와 인질 구출에 특화된 극비부대. 중동작전 환경 역량을 보유한 유일한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시각 미국의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에서 이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 스크린에 긴급 속보 자막과 함께 707 부대의 훈련 영상이 깔리기 시작했죠. 진행자가 한국군의 작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군은 60년 동안 실전을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훈련장에서 100번 이겨봐야 전장의 먼지 한 줌 값어치도 안 됩니다. 특수부대 24명으로 전쟁터를 뚫겠다고요? 자살 행위입니다. 이것이 18년간 전장을 겪은 저의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한국군이 그 생지옥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국방부 지하 상황실의 결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70년 혈맹이 8시간 만에 꼬리를 말고 도망친 그 자리에 50년 전 섭씨 60도가 넘는 사막에서 시멘트 묻은 맨손으로 길을 세웠던 나라가 다시 불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군의 무모한 도박, 중동 현실을 모르는 나라의 자살 작전, 모두가 한국의 참패를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었죠. 이 작전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교민 300명은 전쟁터의 산채로 묻힙니다. 한국군 최정예가 중동에서 참패했다는 보도가 전 세계를 덮겠죠. 대한민국이 50년 동안 피땀으로 쌓아온 군사적 신뢰와 방산 수출 체계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전 경험이 제로인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들어간다고요? 미군도 피하는 곳입니다. 제가 아는 중동은 아시아 군대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 지하 상황실의 긴급회의는 다르게 끝났습니다. 외교 경로가 전멸했다는 최종 확인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재가가 내려왔죠. 707 투입하라. 우리 국민을 반드시 데려와라.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미국은 작전 지역 내 제3국 군사활동 불허를 재확인하며 707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강경파도 움직였죠. 외국 군복을 입은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직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민 구출 경로가 이중으로 봉쇄된 겁니다. 시간마저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4개의 시한폭탄이 한꺼번에 돌아갔죠. 미국의 영공 봉쇄까지 48시간, 야간 암흑 시간대는 단 4시간, 고립된 부상자의 의약품 잔량은 12시간분.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침투 직전에 확인됐습니다. 교민이 1차 집결지와 2차 대피소 두 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팀이 두 지점을 연속으로 돌며 전원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실제 여유 시간은 사실상 제로. 하지만 707 특수임무대 24명은 움직였습니다. 인접국 기지에서 야간 저공 침투를 강행했죠.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뚫고 테헤란 외곽의 어둠 속으로 잠입했습니다. 미국은 못 온다 했고 러시아는 도망쳤고 중국은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캄캄한 테헤란 한복판에 들어간 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707 24명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1차 집결지인 한인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 교민 258명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707 대원들이 무너진 잔해를 넘어 접근하던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엔진 굉음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혁명수비대 장갑차가 서치라이트를 켜고 골목을 훑으며 다가오고 있었죠. 거리는 200m 앞이었습니다. 대원들의 다급한 손짓에 교민들이 건물 잔해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대원들도 무너진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밀착했습니다. 누구도 호흡하지 않았습니다. 서치라이트의 흰빛이 벽을 타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빗줄기가 대원의 군화 끝을 스치고 지나갔죠. 장갑차의 거대한 궤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10m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디젤 매연이 코를 찌르고 궤도가 아스팔트를 긁는 쇳소리가 갈비뼈까지 울렸습니다. 30초. 억겁 같은 30초 동안 심장 박동 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잔해 뒤에 숨은 교민 한 명이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대원 하나가 소리 없이 손을 뻗어 그 교민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장갑차의 붉은 후미등이 골목 끝으로 사라진 직후 대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교민 258명 전원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쉴 틈은 없었습니다. 2차 대피소에 42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258명을 안전구역에 인계하자마자 다시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불타는 건물들 사이로 열기가 밀려왔죠. 공기 자체가 뜨거웠습니다. 콘크리트가 타는 매캐한 냄새와 화약 연기가 뒤섞여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707 선두조가 무너진 상가 건물의 모퉁이를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100m 앞 철수 루트 도로가 거대한 폭격 잔해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잔해 위쪽 허공에서 굉음과 함께 수비대 저격수의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칠흑 같던 골목이 대나처럼 밝아졌죠. 대원들의 검은 그림자가 부서진 건물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전원이 바닥의 흙더미 위로 납작하게 밀착했습니다. 저격수의 총알이 머리 위 허공을 찢고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38분. 도로가 막혔다면 뚫어야 했습니다. 707은 소형 폭파 장비를 꺼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벽에 부착했습니다. 둔탁한 폭음과 함께 콘크리트 벽이 갈라졌습니다. 대원 2명이 어깨로 잔해를 밀어내고 사람 하나 지나갈 틈을 열었죠. 그 좁은 틈으로 42명이 한 줄로 빠져나왔습니다. 잔여 시간 38분 안에 42명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전원 철수를 위한 야간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타는 골목을 빠져나가던 대원의 시야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무너진 담장 아래 쓰러진 이란 민간인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 2명이었습니다. 그중 아이 1명의 다리에 날카로운 파편이 깊게 박혀 피를 쏟아내고 있었죠. 혁명수비대가 외국 군복을 보는 즉시 사살하는 곳이었습니다. 1초가 목숨과 직결되는 탈출로였습니다. 대열 뒤쪽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우회하십시오. 교범대로라면 우회가 맞았습니다. 교민 300명의 생존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707 대원은 교신기를 내리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겁에 질린 커다란 눈이 대원의 얼굴을 올려다봤죠. 대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피가 방탄복 아래 군복 등판을 적셨습니다. 그 등판 위에는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테헤란이 기억한 대한민국은 미사일이 아니라 그 등판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너진 건물 틈새에 숨어있던 한 이란 시민이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소리 없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707과 교민 300명 전원이 안전지대에 도달했습니다. 테헤란에 고립됐던 교민의 아버지가 피 묻은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자판을 3번이나 잘못 눌렀죠.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 숨죽이고 있던 딸에게 도착한 문자 한 줄. 살아있다. 3글자였습니다. 딸은 그 문자를 보고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707의 이란 아이 구출 영상이 테헤란 전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영상 아래에 자막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의 약속이 돌아왔다. 지하실에 숨어 폭격을 견디던 하산 교수도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거친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무너진 잔해를 딛고 일어서 서울로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테헤란에 미사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4명의 등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등판 위에 태극기가 수백 발의 미사일보다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본 혁명수비대 강경파 사령관이 이를 갈았습니다. 외국 군대가 감히 우리 영토에서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다음에는 사살한다. 더 큰 충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6시간 만이었습니다. 한국군이 2개의 분산된 지점을 뚫고 교민 전원 구출에 성공했다는 긴급 속보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제 얼굴이 카메라 앞에서 굳어졌습니다. 진행자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애써 내뱉었지만 마이크를 타고 나가는 제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07의 교민 회수 작전 24시간 후였습니다. 테헤란의 인터넷망은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707 대원의 등판에 업힌 이란 아이의 구출 영상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퍼뜨렸죠. 단 24시간 만이었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마슈아드. 전국 4개 주요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다급히 통신망을 전면 차단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서방의 주요 언론들은 테헤란 시내에 심상치 않은 군중 결집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대규모 반미 시위 발발 조짐. 저는 스튜디오 스크린으로 그 속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모든 것을 잃은 군중의 분노는 뻔했습니다.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서방 대사관으로 돌진할 겁니다. 중동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죠. 그런데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성조기를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지도 않았죠. 처음에는 서울로 입구에 수십 명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수백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열지 못한 상인들이, 지하실에서 올라온 노인들이, 아이를 아는 어머니들이 걸어왔죠. 신발이 없어 맨발로 잔해를 밟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폭격에 팔을 다쳐 삼각건으로 매단 채 한 손에 깃발을 들고 왔습니다. 3시간 뒤 3km에 달하는 서울로가 수십만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분노의 횃불이 아니었습니다. 물감과 페인트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깃발이었습니다. 물감이 없어 피 묻은 붕대를 이어붙여 만든 깃발도 있었습니다. 9천만이 버림받은 그 폐허에서 이란 시민들이 피 묻은 붕대로 그린 깃발은 성조기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성홍기가 아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서방 언론의 반미 시위 프레임은 생중계 앞에서 실시간으로 박살났습니다. 저는 데스크 위에 팔꿈치를 짚은 채 말을 흘렸습니다. 중동 한복판에서 외국 국기를 흔드는 건 자살 행위인데 왜 하필 한국 국기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18년 중동 실전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때 군중을 뚫고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산 교수였습니다. 70대의 노구가 폭격 잔해를 밟고 갈라진 아스팔트를 건넜습니다. 서울로 한가운데에 섰죠. 품에서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렸죠. 우리는 정복자를 원하지 않소. 친구를 원하오. 노인의 쉰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울렸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군벌은 낭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 사령관이 즉각 무장병력을 움직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권력 공백을 틈탄 포고가 떨어졌죠. 외국 국기를 든 자는 반역자로 간주한다. 서울로 인근 도로에 장갑차 12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육중한 궤도 소리가 아침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주변 건물 옥상마다 저격수들이 자리를 잡았죠. 장갑차 위 기관 총수가 서울로 입구의 비무장 시민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최후 통첩이 울려 퍼졌습니다. 6시간 내 해산하지 않으면 반역으로 간주, 무력 진압한다. 장갑차 12대가 조준하는 총구 앞에서 70대 노학자가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50년 전 서울로 표지석 앞에 서 있던 24살 청년이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하산 교수의 백발 뒤로 수십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갑차의 기관총 장전 소리에 공포가 번졌지만 단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냉혹한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강경파의 진압 최후 통첩 시한은 6시간. 저 시민들의 요구가 한국 정부에 도달해 의사결정이 완료되려면 최소 8시간. 시간이 2시간 모자랐습니다. 중동에서 군부의 최후 통첩은 허풍이 아닙니다. 저는 이라크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경고 후 정확히 시한이 되면 발포합니다. 한 발이 아니라 기관총 소탕으로 시작하죠. 이대로 6시간이 지나면 광장에서 학살이 시작됩니다. 태극기를 든 비무장 시민들이 총구 아래서 죽어가면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자국 국기 아래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침묵한 나라. 그 낙인이 전 세계 뉴스로 송출됩니다. 50년간 중동에서 피땀으로 쌓아온 모든 것이 2시간의 시차 때문에 소멸하는 겁니다. 서울로의 시민 대표들이 움직였습니다. 수천 장의 청원서가 한국 임시 연락소로 전달됐죠. 청원서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손그림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짧은 문장 한 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50년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연락소 직원은 사람 키만큼 쌓인 서류 두께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서울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보낸 살아있다는 문자를 핸드폰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을 열 때마다 그 세 글자를 확인했죠. 수십만 명이 운집한 서울로 생중계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긴급 전문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 외교부에 도착했습니다. 자발적 시민 수십만 명, 대한민국 재건부대 파견 요청. 전문은 즉각 대통령 집무실 테이블 위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지하 상황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죠. 시간은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강경파의 장갑차가 조준을 마친 서울로는 시시각각 피해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죠. 하지만 서울로의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총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죽일 수 없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나란히 흘린 땀의 기억이 장갑차 12대보다 강했습니다. 장갑차 12대의 포탑이 서울로 입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시민의 머리 위로 발포 카운트다운이 떨어지고 있었죠. 남은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지하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테이블 위에 청원서가 올라왔습니다. 첫 장에는 이란 시민들이 물감과 피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태극기가 있었죠. 대통령이 그 손그림 태극기를 30초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강요가 숨을 죽였습니다. 30초의 침묵 끝에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도움받았듯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재건부대를 보내십시오. 강요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벽은 혁명수비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재건 파견은 미군의 작전에 대한 도발이다. 작전 구역 내 제3국 무력 충돌 시 한국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한다. 최후 경고였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 성명을 실시간으로 받아썼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맞서고 있다.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한국의 독단.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는 프레임이 전 세계 뉴스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재건부대를 보낸다는 속보를 보며 헛웃음을 흘렸죠. 한국이 재건부대를 보낸다고요? 이라크에서 미국이 10년이 걸려도 실패한 걸 한국이 해낸다는 건가요? 마이크를 향해 마지막 냉소를 날렸습니다. 그들은 이라크 재건 실패를 그대로 반복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였습니다. 나서면 미국의 지원이 끊기고 안 나서면 서울로의 시민들이 학살당합니다.
강경파의 발포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 재건부대 선발대는 테헤란 외곽에서 발이 묶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진입선 한 발자국도 넘을 수 없었죠.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으로 직접 외교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국은 10년 걸려 이라크를 다시 세우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를 팔아먹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빚더미를 쌓았습니다. 폐허 위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든 나라는 이 지구상의 대한민국뿐입니다. 마지막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폭탄으로 부순 것은 폭탄으로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서한이 워싱턴에 떨어지자 미국 내부의 격렬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국방부는 거부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내 일부 관료들이 움직였죠. 한국의 제안을 거부하면 이란 시민 학살의 공동 책임을 미국이 지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시간은 미친 듯이 타들어갔습니다. 강경파 발포 시한 잔여 1시간. 서울로에서는 장갑차의 포탑이 시민들을 향해 각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던 미국이 마침내 조건부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단 48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죠. 실패하면 한국이 모든 책임을 진다.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선발대의 진입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테헤란 외곽도로를 타고 호위 행렬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발대를 호위하는 건 707 특수임무대 24명이었습니다. 교민 300명을 구출하고 밤을 지새운 바로 그 대원들이었죠. 하지만 지옥은 테헤란 진입 3km 지점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전방이 거대한 콘크리트 바리케이드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 위에 철조망이 두 겹으로 둘러쳐져 있었죠. 블록 뒤에 무장병력의 헬멧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 무장병력 200명이 진입 루트를 봉쇄하고 있었죠. 도로 양옆에 모래주머니를 쌓았고 그 뒤에서 RPG 발사관을 어깨에 얹은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외국 군대의 진입은 주권 침해다. 강경파 사령관의 명분이었습니다. 선발대 선두 차량이 100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강경파 병력들이 선두 차량의 보닛 위로 경고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탄피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스팔트가 파이고 앞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습니다. 총탄 하나가 선두 차량에 꽂힌 태극기 깃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깃발의 끝자락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태극기가 찢어지는 걸 24명 전원이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위 차량의 문이 일제히 걷어차여 열렸습니다. 707 특수임무대 대원 24명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격조 6명이 전면에 나서며 섬광포금탄을 연사했습니다. 수십 발의 섬광탄이 봉쇄선 한가운데서 터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백색광과 고막을 찢는 굉음이 200명의 무장병력을 덮쳤습니다. 강경파 병력들의 시야가 날아간 그 3초의 틈. 707 타격조 12명이 연막을 뚫고 쇄도했습니다. 살상을 목적으로 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무장 해제 작전이었죠. 선두 병사의 총구를 쳐올리고 손목을 꺾었습니다. 반격하려는 자의 무릎 뒤를 차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개머리판을 휘두르는 적의 팔을 잠그고 기도를 압박했습니다. 한 병사가 겨우 눈을 뜨고 총을 들어올리는 순간 대원의 팔꿈치가 총열을 아래로 꺾어버렸습니다. 연이어 발차기로 권총을 떨어뜨리고 목 뒤를 잡아 지면에 밀어 넣었습니다. 나머지 지원조 6명이 무력화된 병력의 무기를 수거하며 뒤를 정리했죠.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총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방아쇠를 당길 손가락들이 모두 꺾여버렸으니까요. 12분. 단 12분이었습니다. 봉쇄선을 구축했던 200명의 병력이 모두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경파 사령관이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무전기를 아스팔트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눈앞에서 12분 만에 벌어진 학살 없는 괴멸을 보며 신음처럼 말했습니다. 저들은 내가 알던 한국군이 아니다. 총알이 태극기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12분 뒤 그 찢어진 태극기 아래로 재건부대가 테헤란에 들어갔습니다. 찢어져도 내려가지 않는 깃발.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재건부대 선발대가 바리케이드를 뚫고 테헤란 시내 중심부로 돌입했습니다. 선두 차량 위에서 끝자락이 찢어진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뒤를 이어 의료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 8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백색 십자가 그려진 의료 트럭, 시멘트와 철근을 실은 공병 트럭, 정수 장비를 탑재한 급수 트럭. 어떤 트럭에도 총구는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에 집결해 있던 수십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장갑차의 총구 앞에서 침묵하던 시민들이 일제히 지축을 흔드는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좁은 방 안이었습니다. 딸의 핸드폰에는 아버지의 살아있다가 여전히 잠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TV 생중계 화면 속 찢어진 태극기를 보던 딸이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얼굴에 파묻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데스크에 두 손을 짚은 채 그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0명이 바닥에 뒹구는 도로 위로 의료 장비와 공병, 장비를 실은 한국의 트럭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강대국들은 중동에 미사일을 보냈고 무기를 팔았고 석유를 빼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의사를 보내고 도로를 깔고 총알이 찢은 태극기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차이가 50년이 지나자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습니다. 진행자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하퍼 장군, 한국군의 작전에 대한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었지만 스튜디오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5초간의 침묵. 데스크를 짚은 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한 채 모니터 속 찢어진 태극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미국이 대한민국에 허락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시적인 재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승인은 철회됩니다. 재건 부대는 강제 철수당하고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조건이었죠. 저는 스튜디오 스크린을 보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48시간 안에 성과를 낸다고? 이라크에서 미국은 10년이 걸렸는데 이전과 같은 조롱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독백이었죠. 남은 시간은 16시간. 재건부대는 이 시간 안에 임시의료소 3개소를 설치하고 식수 공급을 복구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쫓겨납니다. 몬대 350명이 테헤란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의료반, 공병반, 통신반으로 분산 배치됐죠. 서울로 인근 공터에 임시의료소 1호가 세워졌습니다. 첫 환자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날 밤 707 대원의 등판에 엎여 구출됐던 바로 그 이란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다리에는 응급지혈대가 감겨 있었고 천 사이로 검붉은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 군의관이 장갑을 끼고 아이의 다리에 박힌 파편을 집게로 집었습니다. 아이가 이를 악물었죠. 울지 않았습니다. 파편이 빠져나오자 군의관이 피를 닦아내고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묶고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죠. 주변에 몰려든 이란 시민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50년 전에는 도로를 깔아주더니 이번에는 우리 아이를 고쳐주고 있다. 이란 시민 수백 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공병 옆에 나란히 서서 흙돌을 치우고 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인은 무너진 자기 가게에서 꺼낸 공구함을 들고 왔습니다. 건설 노동자 출신의 젊은이가 한국 공병에게 다가와 삽 쓰는 법을 보여달라고 했죠. 공병이 삽을 건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흙을 퍼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무기를 팔았고 중국은 석유를 빼갔고 미국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과 똑같이 이란 사람들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하산 교수는 길모퉁이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눈동자가 잘게 떨렸습니다. 50년 전과 똑같다. 같은 햇볕 아래 나란히 선 그 모습. 현장에 파견된 서방 언론 특파원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본사에 한 줄짜리 기사를 송고했죠.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인도적 기적이다. 하지만 평화는 찰나였습니다. 미국의 승인 시한 종료를 16시간 앞둔 시점. 강경파 잔존 세력이 움직였습니다. 폭발물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서울로 재건 현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였습니다. 성공하면 한국 재건 인력의 대규모 사상은 물론 한국이 중동에서 또 실패했다는 보도가 전 세계를 덮게 됩니다. 폭발물 탑재 차량이 재건 현장 300m 앞에서 급가속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서울로를 찢었습니다.
타이어가 잔해 위에서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죠. 현장에서 아이를 진료하던 군의관과 주변 일한 시민 수십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200m, 150m, 시속 80km로 돌진하는 트럭이 천막을 향해 곧장 달려왔습니다. 군의관은 아이의 다리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건물 옥상과 진입로에 매복해 있던 707 경계조의 저지 사격이 불을 뿜었습니다. 대물 저격총에서 뿜어져 나온 철갑탄이 돌진하는 트럭의 엔진 블록을 관통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터지고 엔진이 박살났습니다. 차량은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다 군의관의 천막 50m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사건이 이란 군부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테러 저지 직후 이란 온건파 장성이 군 내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벌이는 강경파는 국민의 적이다. 전군에 선언하며 강경파 사령관을 공개 해임했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707 경계조에게 다가왔습니다. 물과 빵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죠. 한 노인이 707 대원의 까만 장갑을 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음조렸습니다. 형제. 48시간 시한 만료 4시간 전. 임시의료소 3개소가 구축되었습니다. 서울로의 도로 응급복구가 끝났고 끊겼던 식수 공급관에서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조건부 승인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공식 전문을 보냈죠. 전문 끝에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건 역량을 인정한다. 50년 전에는 시멘트 묻은 손으로 이란의 길을 깔았고 오늘은 피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이란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동에 내미는 손은 반세기가 지나도 빼앗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이었습니다. 재건 현장 뉴스를 보던 딸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렸죠.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뉴스에서 폭탄 트럭 나왔어. 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복구 중인 서울로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조금만 더. 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스튜디오 의자 등받이에 처음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한국 군의관이 이란 아이를 진료하고 한국 공병이 이란 시민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도로를 깔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10년이 걸려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 아시아의 군대는 48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다 아주 작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재건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로의 도로가 마침내 완전 복구되었습니다. 폭격으로 피와 먼지에 덮였던 서울 표지판을 한국 공병과 이란 시민이 함께 닦아 다시 세웠습니다. 표지판 앞에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이름 모를 들꽃이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완공식까지 남은 시간은 24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47개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죠. 해임된 강경파의 잔존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 허위 성명을 뿌렸죠. 한국은 이란의 자원을 노리고 온 약탈자들이다. 이 선전이 먹혀들면 완공식은 축제가 아니라 착취 논란의 장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50년간 쌓은 빼앗지 않는 나라라는 정체성이 마지막 순간에 오염되는 겁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이 여론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 스크린에는 이란 전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쏟아지는 수만 통의 감사 편지가 비춰지고 있었죠. 한 편지에는 아이가 크레용으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태극기와 고마워요, 형제 나라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때 복구된 서울로 표지판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산 교수가 거리에 서 있던 707 경계 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간 하산 교수의 눈이 멈췄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화약 냄새가 배인 그 거친 손. 손등에 화약 그을음이 남아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콘크리트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시멘트 묻은 한국 청년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손등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톱 사이에 사막의 모래가 끼어 있었죠. 이름은 끝내 몰랐지만 그 손의 온기는 반세기가 지나도 같았습니다. 노학자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대원의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구출된 교민의 아버지가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재건 현장에 자원봉사자로 남겠다고 선언했죠. 내 딸이 이 나라 사람들 덕분에 아버지를 되찾았으니 나도 갚아야죠. 이란 노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벽돌 건네는데 언어는 필요 없었죠. 아버지의 손에도 시멘트 가루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이 땅에서 일했던 한국 건설 근로자들처럼 현장에서 서울에 있는 딸과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아버지가 카메라를 돌려 복구된 서울로 표지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다 고치고 갈게.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죠. 빨리 와요. 약속이다. 그 한마디에 테헤란과 서울이 동시에 울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란 노동자들도 눈시울을 적셨죠. 강경파의 허위 선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졌습니다. 한국 측의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재건 현장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증언을 올리기 시작했죠. 한국 군의관이 내 아이를 살렸다. 돈을 받지 않았다. 한국 공병이 우리 동네 수도관을 고쳤다. 물값을 내라는 말은 없었다. 증언 하나하나가 허위 선전의 벽돌을 빼냈습니다. 수만 통의 감사 편지가 방패가 되었고 하산 교수가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50년간 우리에게서 한 방울의 석유도 가져간 적이 없다. 그것이 증거다. 시민들의 증언 앞에서 프레임은 자멸했습니다. 현장 앞에 한국은 돌아가라는 소수의 시위대가 나타났지만 태극기를 든 수천 명의 시민들이 형제는 떠나지 마라를 외치며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속 재건 현장을 바라보던 저는 방송 도중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18년간 중동에서 본 어떤 작전보다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안경을 벗어 데스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진행자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하퍼 장군. 저는 5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 단 하나가 남았습니다. 전 세계 47개국이 지켜볼 서울로 완공식.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서울로 완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47개국에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폭격의 잿더미 위에 세워진 현장이었습니다. 복구된 도로 양쪽에 이란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 깐 아스팔트에서는 아직 타르 냄새가 올라왔죠. 한 달 전 미사일이 떨어지던 자리에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한국 군복을 입은 공병들에게 꽃을 건네고 있었죠. 서방 언론들은 마지막까지 프레임을 박으려 했습니다. 뉴스 티커에는 한국의 정치쇼라는 단어가 흐르고 있었죠. 저는 스튜디오 데스크에 앉아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방송 스태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오늘은 대본 없이 간다. 스태프가 되물었지만 저는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산 교수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70대의 노구가 햇살 아래 섰습니다. 맥발이 테헤란의 바람에 날렸죠. 연단 위에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광장 끝에서 끝까지 인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교수는 5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표지석 앞에서 만난 한 한국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청년은 페르시아어 글씨는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 이름이 먼 곳에 새겨지는 게 좋다고 웃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그 청년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산 교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찰나의 침묵 뒤에 거대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산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간 우리에게서 기름 한 방울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무기 한 자루 판 적 없고 우리의 혁명을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옆에 서서 함께 땀을 흘렸을 뿐입니다. 교수가 연단 위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군중을 바라봤습니다. 수십만 명의 눈이 교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교수의 시선이 군중 속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707 대원의 등판에 엎여 구출됐던 그 이란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죠. 다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하산 교수가 아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서방 언론이 띄웠던 정치쇼라는 자막이 무색해졌습니다. 수만 장의 손그림 태극기가 파도처럼 넘실거렸습니다. 피 묻은 붕대로 만든 그 조잡하고도 간절한 깃발들이었습니다.
707 경계대원이 연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하산 교수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동작은 절도 있었고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하산 교수가 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손으로 대원의 단단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50년 전 그 청년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대원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문 채 한 번 더 경례했습니다. 서울로 표지판 옆에 새로운 석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어와 페르시아어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죠. 1977년에 길을 깔았고 2026년에 길을 다시 세웠다. 형제의 약속은 반세기를 넘었다. 이란 온건파 정부의 공식 축사가 낭독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란의 영원한 형제입니다. 국가문서에 처음으로 명기된 문장이었습니다. 완공식장에 서 있던 교민의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복구된 서울로 도로 위에서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약속 지켰다. 그 한마디가 일장의 비극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18년간 이 자리에서 수백 번 전쟁을 해설했습니다. 단 한 번도 목소리가 떨린 적 없었죠.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마이크를 향해 전 세계 47개국 시청자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군을 과소평가한 것은 제18년군 경력 사상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저들을 훈련장 엘리트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전장에서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18년간 보지 못한 일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말을 마친 뒤 10초간 침묵했습니다. 생방송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손을 데스크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18년간 방아쇠를 당기고 작전 명령서에 사인하고 전후의 관 위에 국기를 덮었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군인에게 오판이라는 단어는 전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를 스스로에게 꽂은 겁니다. 스태프도 진행자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만 돌아가고 있었죠. 서울로 위로 테헤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 석판 위에 내려앉은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죠. 한국어와 페르시아어가 형제처럼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이었습니다. 섭씨 60도 사막에서 시멘트 묻은 손으로 깔았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오늘 화약 냄새 배인 손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8시간 만에 떠날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산 교수가 천천히 표지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완공식의 함성이 멀어지고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석양이 서울로 위로 내려앉고 있었죠. 교수의 긴 그림자가 새 석판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주름진 손끝으로 서울이라는 글자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죠. 50년 전 이름 모를 한국 청년이 페르시아어 글씨를 쓸었던 것처럼 그때 청년은 시멘트 묻은 손가락으로 새겨진 글자의 윤곽을 따라갔었습니다. 지금 노학자는 화약 연기가 스민 새 석판의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죠. 반세기의 시간이 두 손가락 사이에서 겹쳤습니다. 노학자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은조렸습니다. 고맙소, 대한민국. 강대국들은 중동의 이름을 새기려 했습니다. 총과 미사일, 그리고 석유 계약서로. 하지만 50년이 지나 마지막까지 남은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새긴 이름이었습니다. 70년 혈맹이 8시간 만에 도망친 자리에서 50년 전 약속 하나로 다시 돌아온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의 새 석판 위에 새겨진 그 이름은 폭탄으로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뒤에도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서 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